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8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보다 2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연준의 0.5%포인트 B컷 금리 인하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PPI와 CPI 등 물가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2단계 제재 준비가 됐다고 밝히며 추가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추가 제재는 러시아 직접 관세뿐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2차 관세 부과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미 재무장관은 EU와 회의에서 제재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유럽과의 공조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 퇴임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그는 중의원 도쿄도 의회 참의원 선거 연패로 자민당 내 퇴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지금이 후진에게 길을 양보할 시기라며 결단을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를 투입해 LG 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 여파로 미국 내 22곳 공장 건설 현장이 비상에 놓이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는 장중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한 1시간 만에 분위기가 급변하게 됐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고용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굿뉴스로 확인을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 쪽으로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수가 하락 쪽으로 고개를 트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B컷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시장이긴 하고요.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들 함께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 보셨겠지만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섭은 완료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로봇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명암도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라는 리포트 수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AI 시장 안에서는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고 엔비디아가 주춤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475명 체포 중 300명 한국인입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 보셨겠지만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 다수가 한국인, 특히나 300명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게 약간 저는 좀 웃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IC라고 이제 이민 단속국이 이제 이걸 급습을 했고 이 과정에서 475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 중에 이제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에서 한국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금된 이들은 대부분 이제 현대라든가 LG 쪽에 이제 직접 고용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하청업체에서 보낸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할까, 이제 어쨌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H1 비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H1 비자는 어쨌든 학사 이상의 소지자가 특정 전문직이나 엔지니어나 이런 게 일할 때 필요한 비자고요. 이런 비자가 이제 있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싱가포르나 칠레 같은 경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쿼터도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이건 H1B1B라는 비자고, 그다음에 H1-2B 비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농업기업,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비자는 요 3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비자가 아닌 거죠. 이런 비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비자였냐면 우리가 가져온 비자는 그냥 취업 비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취업 비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 ESTA라고 저희가 이제 여행용을 해서 전자로 이제 90일간 한 이런 비자로 왔다거나 아니면 다른 비자인 겁니다. 회의란 B1 비자라고 계약이나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갔을 때 주는 이런 비자로 온 것으로 이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속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한국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나타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 단속을 하는 데는 오랜 기간 단속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갖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장기간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장에 있는 임직원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어떻든 당국 간 협상이 말씀하셨던 대로 마무리가 됐고, 조기중 어쨌든 워싱턴 총연사가 7일날 귀국 어쨌든 시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일날 전세기를 띄워서 이 사람들 다 데려온다고 하고요. 한국의 정부가 준비한 전세기는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입니다. 그 구금 시설에서 한 5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런 것이라 얘기를 하고요. 개별 의사를 거쳐서 이제 희망자부터 우선 귀국시키겠다고 하니까 조만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예정된 어쨌든 수순이 아니었나, 약간 이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터질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이제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다행이지만 이게 이제 300명이 잡혀갈 동안 정부가 도대체 뭐 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업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소극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한미 정상회의 때 이런 것들이 약간 타결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 공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그러면 칠레나 싱가포르처럼 어쨌든 H1B1 같은 이런 비자들이 우리나라도 만들 필요가 있고, 아니면 H1B2 같은 비자를 좀 더 커터를 많이 늘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한국 전문 인력용 E4 비자를 이제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입법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의 입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간 미국에 투자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많이 놀랄 수밖에 없는 뉴스기는 했죠. 그리고 특히나 이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합작으로 지었던 이 공장 자체가 바이든 전 대통령 일자리 창출 사례로 꼽혔던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전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에 대한 의도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렇게 초강경한 이민 정책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뭐 미국은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동맹국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냐는 거. 왜냐하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맹국에 대거 구금됐다는 사실에 이제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외교 채널에 대한 긴장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안보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700조 가까운 금액을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어쨌든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자체가 뭐 바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내 사업 환경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국 입장에선 인력 관리라든가 법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되고 투자의 매력도가 미국에는 그동안에는 미국에 이제 가면 관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 매력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할 사람들도 많이 안 가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결정금은 700조가 가까운 걸 우리가 약속은 했지만 그게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이 향후 협정의 어쨌든 안정성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작심을 했는데도 다른 산업까지 이렇게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와주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한국인 전문직에 대한 비자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논의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조 달러 보상안이고요. 머스크 CEO에게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보상을 지급하는 이른바 보상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보상 패키지 금액이 무려 지금 1조 달러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보상안 때문에 오늘 이제 주식이 열렸을 때 장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를 일단 좀 끌어올리기 위한 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놓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도 어쨌든 보상 패키지를 달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 부분에 달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이 카드를 꺼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사가 새롭게 이제 내놓은 보상안 핵심은 이런 겁니다. 성과 연동제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고요. 머스크 CEO, 스탑 CEO가 어쨌든 현금 급여나 보너스 대신에 향후 10년간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4억 2천만 주의 어떤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건 전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테슬라 주식의 12%에 해당되는 규모로 실행될 경우에 이게 이제 보상 금액이 우리가 얘기했던 1조 달러 이제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머스크가 이제 최초의 트릴리언의 1조 달러 자산가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보상안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어려운 보상안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도전을 했는데 연간 차량 대수를 2천만 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구독자가 이제 FSD가 생기는데 이걸 1,000만 명 이상 확보하고 로보택시도 100만 대 상용화하겠다. 이거 하면 다 1등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휴머노이드도 100만 대 이상 출고하게 될 거고요. 저는 이걸 달성하면 이 조건을 안 걸어도 그냥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정 이제 에비테라고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4천억 달러 이상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테슬라에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예전에도 어쨌든 이번 보상안 2018년 560억 달러 보상안이 무효화된 뒤에 새롭게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 이사에는 이 부분이 어쨌든 머스크가 있어야 머스크 이꼬로 테슬라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회사 미래를 비전하는 머스크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머스크 CEO가 끌어올린 게 300달러까지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리고 FSD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회사다. 그리고 어쨌든 로봇 회사라고 이제 자신의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이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전기차 회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는 주가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내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걸 내놓은 이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상안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기한은 2035년 9월까지로 알려져 있고 시총을 8조 달러까지, 8조 5천억 달러까지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내민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제시한 성과들이 여러 가지 좀 있는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부분일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기차 회사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이게 테슬라 시가총액 1조 지금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8조 5천억 달러면 8배 이상을 하겠다는 거고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산업은
단순히 뭐 테슬라처럼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 했던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애플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성해서 이제 4조 달러까지 이제 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로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모두를 뛰어넘는 수준이고 그런 최고의 어쨌든 기업들의 2배를 넘는 수준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자동차 제조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간 2천만 대에도 인도 역시 이제 현재 200만 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배터리 확보가 대규모로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전 세계 시장을 자기네가 다 장악하겠다라는 어떤 선언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면에 이 부분도 이제 어쨌든 자율주행 구독자라든가 로보택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자율주행은 기술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수용도가 따라야 되고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그런 것 같고요. 로보택시 역시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더 강력한 1위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단기간에 상용화는 어렵지만 머스크가 그동안 불확실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단기간에 어떤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AI, 로봇,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지금 XAI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나 스페이스X와 합병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수순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와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뭔가를 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배터리랑 원자재 공급 혁신이 절대적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처럼 정치가 아닌 계속 전반에 어떤 경영 전반에 하면서 글로벌 규제에 대응에 대한 역량들을 보여준다면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 각 비상장 주식들이 원체 시가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합병과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낸다면 저는 충분히 8조 달러의 이상의 어떤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없이니까 안 된다는 건데 한쪽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테슬라 임금 노동이 한 5만 달러 연봉이 한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머스크한테 이렇게 줄 만한 것인가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머스크가 아니 못하는 거라면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최소 7.5년 정도 근속에 대한 의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회를 비롯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 활동에 대한 축소를 요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조 보상안 패키지까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EU 선전포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반독점 규제랑 과징금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무역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 내용들을 무효화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뉴스일까요? 이 얘기는 아마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5번째 소식으로 준비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백악관으로 이제 빅테크 CEO들을 대거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다 충성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술 대표들이 잇따라 벌금을 받았으면 기업과 대표들이 받았는데 이게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무마시키겠다는 의사고요. 유럽연합이 최근 구글에 35억 달러, 우리나라 5조 달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겠다라는 이제 이유이고요. 애플 메타 역시 디지털법 DSA 위반으로 수억 달러의 유로를 이제 어쨌든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했고 특히 이 같은 조치가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면서 무역법 어쨌든 301조를 근거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향후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EU 규제는 빅테크 시장의 지배력 억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쨌든 입장에서 자국 대표들을 과대한 견제라고 보는 건 좀 심하다는 거 금액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심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어쨌든 그동안 빅테크들이 과도하게 자신들을 이익을 뺏어갔다는 점에서 이게 향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뭐 과징금 차원을 넘어서 미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능성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단순히 이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냉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빅테크들도 사실상 자신들의 투자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누가 무게추가 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변수입니다. 이 부분도 변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EU의 추가 관세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이제 섹션 301의 조사를 실제로 시작하면 상황이 돌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01조 조사가 개시되면 미국은 EU 조치를 차별적으로 판정을 하고 EU산 제품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냥 그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법에 따른 거고 충분히 이번에는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와인, 치즈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건데 이런 것들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EU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EU는 WTO 제소라든가 자체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할 겁니다. 특히나 디지털세라든가 탄소 국 경조, 종조 채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추가 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에 다 근거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단순한 과징금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 두 곳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든가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보 동맹 차원에서 협력이 유지되겠지만 경제 분야는 서로 신뢰가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 빅테크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할 수밖에 없고 투자 축소하고 미국의 경제 협력도 많이 미국이나 EU의 경제 협력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쟁으로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EU도 사실은 이 빅테크들이 오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트럼프도 양보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서로 치킨 게임이 될 거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 부분은 상당히 그전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조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과 EU 사이에 있는 무역 전쟁까지 내용들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15억 달러 배상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AI 기업인 앤스로픽이 불법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 엔트로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최대 규모인 건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AI 훈련 목적의 저작권 사용은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AI가 사용하는 것 자체를 뭐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정이용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엔트로픽이 불법적인 대량 텍스트의 저작권 행위를 인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보고 있고 이건 사실상 이제 불법의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남의 불법 해적판을 지불하지 않은 이 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작권 대상에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합의가 이제 주는 건 여러 가지로 이제 경고가 좀 많습니다. AI 시장에 던지는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AI 모델은 어쨌든 공정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걸 수집 과정에서 불법이 된다면 이건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 AI 학습 데이터라든가 라이센스 체결 방법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AI 가격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있고요. 이번 합의는 단순한 배상 상품이 아니라 AI 산업이 저작권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다른 산업 그리고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파장을 두고서 그렇다면 다른 AI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혹은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픈 AI,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의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픈AI나 메타라든가 직면 소송의 원고 측이 데이터 확보 과정을 집중 공격할 겁니다. 그동안 이게 아니라 우리 저작권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약간 소송이라는 게 본론보다는 어떤 승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명분 싸움을 했었는데 명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데이터 확보 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중했던 것들이 이미 많은 데이터를 모은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기업들은 이 부분을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오픈AI 등 메타들은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사전에 출판사나 언론사와 라이센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면 직접 계약을 맺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마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 등 아시아 규제 논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AI 법안이 준비되면서 데이터 투명성이라든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요. 이번 사건으로 더 강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지만 좀 약한 게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 중인데 이번 판매로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온적이었는데 특히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우선시하겠지만 해외 수출 모델에 별도 규제 모델이 있지 않을까. 중국이 이제 이런 부분을 해적판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수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상당히 이제 해외 아시아 한중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쪽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 사건은 이제 단순한 합의를 넘어서 AI 기업의 방향성이나 활용 방법이 국제적 규범을 세우는데 아마 지렛대 어떤 주춧돌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AI 산업과 이제 저작권 보호라는 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그 시발점이 출발됐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다른 오픈 AI나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에게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업계에서는 무단 수집이나 글로벌 규제 본격화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빅테크 충성 맹세이고요. IT 업계 CEO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만찬이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온 상황인데 중요한 건 IT 업계 CEO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좀 약속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먼저 확인해 주시죠. 뭐 투자 약속뿐만 아니라 넘버원 대통령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악관 만찬에서 팀 쿡 애플 CEO, 순타르 피차이 어쨌든 구글 CEO, 샘 올든 오픈AI CEO도 있었고요. 마크 저커버그도 함께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은 왼쪽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어쨌든 CEO들은 트럼프 정책을 적극적으로 칭찬했다고 하죠. 입이 바르게 서로 앞다투어 칭찬을 했고 미국 내 혁신 환경에 대한 공을 세운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모았다고 하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대로 애플이나 메타는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 이미 돼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원래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약속을 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막대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전에 투자를 약속했던 것들은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했고 약간 얹은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칭찬을 했다는 거, 투자를 약속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재활용했고요. 이번 만찬은 이제 기술 CEO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에 어쨌든 기조에 호응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AI라든가 반도체 부분의 중심으로 발맞춰서 이제 투자하겠다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중간 선거에도 좋은 징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엔비디아 젠수당 CEO하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참석을 안 했다는 게 약간 이채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외에는 다 참석을 해서 다 칭송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에 대한 서약이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머스크랑 젠슨왕 CEO는 참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져오게 될까요? 머스크는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는 그전에 화해 제출을 보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당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기차라든가 에너지 정책에 최근에 들어서 좀 약간 충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충돌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이런 부분들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라든가 정책력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기업 구도에 자기는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젠슨왕 씨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에서 절대적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치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굳이 이런 거보다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이날 행사에 참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만찬은 어쨌든 정책 친화적 빅테크 그룹과 독립 노선을 택한 리더들의 이제 구분이 뚜렷하게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은 어쨌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젠슨왕 불참과 다르게 이건 분명한 것 같고 두 사람은 이유가 다르지만 어쨌든 거리를 두면서 자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걸 분명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기업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도 한번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요.
친기업이라고 해서 꼭 친하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야 되지만 어쨌든 밉보이지 않고 잘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게 뭐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초반에 많은 뭐 이슈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 후반대에서 $300 거의 $400까지 가까이 온 이유는 트럼프랑 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메타라든가 다른 아마존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도 친기업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친정부 정책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게 많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했던 기업들이 주가 방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만찬과 관련한 코멘트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550만 대에서 460만 대, 자신감 잃은 듯이라는 댓글이고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최근에는 테슬라가 아니라 비아디가 자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판매 목표치를 지금 댓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치를 좀 많이 낮췄거든요. 진짜 자신감 잃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아디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아디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올해 550만 대를 팔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목표를 460만 대로 내려잡았습니다. 작년 판매량이 430만 대였으니까 단순히 보면 7% 늘어난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매년 40% 이상 성장해오던 비아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증가율인데요.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증권가 전망보다도 더 낮은 목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470만 대에서 510만 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비아디가 이보다도 더 적은 460만 대를 공식 목표로 내놓은 겁니다. 결국 비아디 스스로도 이제는 예전 같은 고속 성장세는 힘든다는 걸 이제 인정한 셈이 됐고요. 업계에서는 고속 성장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크게 할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판매를 이렇게까지 낮춘 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 6월 말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22개 모델 가격을 최대 34%
10%나 내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가세를 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가열이 됐고요. 중국 정부까지 직접 개입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배경도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정부 보조금이 나오면서 판매가 늘었고 또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탄산리튬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조 원가가 줄어드니까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 거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인하로 인한 대가입니다. 비아디는 올 2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30%나 줄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상반기 18.8%에서 올해는 18%로 떨어졌고요. 여전히 경쟁사보다는 높긴 하지만 추세가 꺾이고 있다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서 반갑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체력이 약해지는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는 헝다 리스크라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인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현재 BYD가 가지고 있는 재무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업계 안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청 자동차 회장이 최근 자동차 산업에도 헝다가 이미 나타났다라는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특정 회사를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낮은 수익성과 과도한 부채 구조가 위험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150%가 넘습니다. 비아디도 294%에 달하고요. 일부 업체는 400%를 웃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비아디는 협력사인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이라는 증서를 발행해서 몇 달 뒤에야 돈을 주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게 만기가 8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상 돌려막기라는 비판들이 나왔고요. 미지급 어음 규모만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7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치 회원권을 팔아서 운영하다가 무너지는 부실 헬스장 같다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협력사들이 제때 돈을 못 받으면 자금난에 빠지고 그 여파가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건 단순히 비아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이 과잉 투자로 인해서 과잉 부채가 생기고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비아디의 이런 움직임이 중국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캐즘 극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이 좀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에 대한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안에서는 이미 중소형 전기차 업체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도산이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충격은 협력 부품사로 번져서 공급망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아디가 중국 내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싸게 판다면 해외 시장에서도 출혈 수출로 물량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와 한국, 일본 같은 신흥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 업체들까지 가격 압박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아디가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인 만큼 헝다처럼 파산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이 같이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번 판매 목표 하향은 중국 전기차 산업이 이제는 급성장 단계가 지나고 몸집을 줄여가면서 체력을 다지는 시기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자신감 있던 기업에서 판매 목표를 크게 좀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중국 내에서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KYC 한 번이면 끝? 이건 혁신 맞다라는 댓글이고요. 최근 리플이 XRP 레저에 자격 증명 개정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금융기관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들이 지켜야 하는 신원 확인 절차를 좀 블록체인 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거래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KYC라고 하는 신원 확인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XRP 레저에 적용된 업데이트는 이런 과정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자격증명을 발급해주면 사용자가 계정에다 저장을 해두고 이후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자동으로 검증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융기관은 규제를 지키면서도 업무 효율은 높아지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리플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금융기관과 실질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이제 귀찮지 않게 블록체인 안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보자면 최근에 이제 유엔에서도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엔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리플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져가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유엔의 언급은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유엔 자본개발기금이 최근 웨비나에서 리플과 스텔라를 국제 결제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꼽았습니다. 일단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이 강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 포용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XRP 같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송금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송금 수수료가 비싸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XRP는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은 추가로 ETF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건의 XRP ETF 신청이 계류 중인데요. 이 가운데 7건은 현물 ETF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10월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된다면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에 대한 전망도 $10에서 많게는 $16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ETF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게 되면서 리플에 대한 가격 전망 또한 현재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주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외환 보유액 중에서 일부를 리플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XRP의 가격을 살펴보면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88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미 주요 가상자산 중에서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지금 세계 10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은 약 13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극히 일부만 리플로 전환을 하더라도 가격과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공식 준비자산으로 채택을 하게 된다면 리플은 국제적으로 합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유동성도 더욱더 커지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리플이 가진 강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빠른 송금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운영할 때도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실제 채택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언급된다는 자체가 지금 시장 기대를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실제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함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댓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노란 봉투법 덕에 로봇주들만 춤추네라는 댓글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쿠팡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었죠. 물류 현장에서 자동화 로봇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 안에서 로봇주들의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 코스닥 시장 안에서 로봇과 물류 자동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주가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지난주에만 26% 넘게 뛰었고요. 한 달로 따지고 보자면 35%가량 올랐습니다. 현대무벡스도 같은 기간 40% 넘게 상승했고 로보티즈와 하이젠 R&M, 유로메카 등도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로봇주 전반이 올랐던 배경에는 바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내년쯤에는 시행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기업들이 노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자동화가 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흥미로운 점은 자산가들의 투자 흐름도 함께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에서 노조 리스크가 큰 기업들의 주식 비중은 줄이고 대신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를 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노조 비용이 늘면 자동화 투자가 해법이 된다라는 판단이 시장에서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로봇주들을 커버하는 리포트들이 나올 때마다 로봇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인공 중 하나가 또 현대무백스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로봇주 안에서는 주가 대비해서 그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나친 낙관론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적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가 올해 2분기 로봇 상장사 19곳을 분석을 했는데요. 매출이 늘어난 곳은 시메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5곳뿐이었고요. 두산 로보틱스, 유진로봇 등은 오히려 매출이 20에서 70%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 단기 펀더멘털은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설비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요. 일부 기업들은 연구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에 나서기도 하면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에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중장기 성장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죠.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흐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 여전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고요. 내년도 AI 예산에도 피지컬 AI 지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다면 기업들이 앞으로 로봇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또 LG전자는 상업용 로봇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신보틱과 테라다인 같은 기업들이 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노조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숙련 인력 부족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제는 로봇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노란봉투법 하나만으로 성장한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평가를 하면서 금리와 경기 상황 등 외부 변수와 함께 기업별 실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항상 걱정이 되는 쪽이 이쪽이긴 합니다. 숫자가 잘 뒷받침돼주지 않는 쪽이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높고요. 그나마 숫자가 좀 찍히는 쪽을 본다면 감속기 관련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로봇주들 흐름이 좀 나쁘지 않네요. 오늘 나우로보틱스가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2.3%대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속기나 이런 부품 쪽 봤을 때 하이젠 RNM도 1.79%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에도 1.3% 오늘 상승불 켜져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지금 비컷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성장주단, 로봇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잘 살펴봤고요. 김고은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일장 이슈와 오늘 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둔화 시그널이 크게 나왔는데요. 역시나 이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4.3%대로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까지 포착이 됐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물가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요. 이 점까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짧게 짚어보자면요. 이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3,200선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도 810선을 회복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심리적인 좀 지지선, 저항선을 좀 위에 뚫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는데 코스닥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을 좀 전반적으로 해서 들어온 모습이었었는데요. 지난주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좀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등폭이 굉장히 크진 않았고요. 결국은 3,200포인트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라고 시장에서도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제 어쨌든 넘어서긴 했거든요. 넘어섰지만 이게 좀 강하게 올라섰으면 조금 더 안도를 했을 텐데 좀 애매하게 살짝 이제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지난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05포인트에서 마감이 돼서 결국은 3,2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떨어져도 또 밑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담감을 사실은 좀 안고 이번 주는 또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 ADP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ADP 고용 보고서가 실제 고용 보고서하고 잘 맞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실 고용 보고서가 그렇게 또 충격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너무나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이제 비농업 부분에서 7만 5천 건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2만 2천 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완전히 이제 쇼크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충격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근데 실제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보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또. 브로드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그래서 그 종목들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또 시장을 견인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용의 그 충격에 대비했을 때 미국 증시가 너무 심하게 빠지진 않아서 그래서 이번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는 이게 과연 악재로 작용할까? 미국이 빠지면 국내는 또 빠지잖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CME 패드 와치의 그 금리 동향을 예측이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번 9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잡혔더라고요. 0.25%포인트 인하, 뭐 그 가능성은 이제 89% 정도. 그리고 오히려 0.5%포인트 인하, 이제 B컷이라고 하죠. 이 이제 금리 인하, B컷 가능성도 역시 점쳐지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는 무조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미국에서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금리를 또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가계부채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도 역시 금리 인하가 또 될 수 있고 그러면 시장에 또 유동성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맞물려 본다면 미국에서 큰 폭의 하락이 없었던 것도 어찌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많이 기다려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를 보니까 코스피가 0.1% 정도 좀 올라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 네. 코스닥도 또 출발이 상승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재료들이 조금 더 이제 갖춰진 그런 그 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저는 좀 상승을 좀 예상을 좀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커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가능성이 거의 100%까지 올라온 만큼 이 점은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좀 지지부진하거나 좀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상방의 포지션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또 나뉘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포지션을 잡았고 SK하이닉스가 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SK하이닉스 지금 HBM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요일장에서는 D램 점유율이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 상승에도 여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 다 상승하는 일단 모멘텀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네. 그 역시나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좀 반도체 그 안에서도 HBM에 대한 이 점유율이 계속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의 전략들 앞으로 좀 어떻게 포지션 잡아보면 좋을까요? 삼성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하이닉스가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거부터 흐름을 보면 보통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고 삼성 혼자 올라가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이 빠졌던 적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D램 쪽이 되게 중요한 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도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D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 하이닉스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HBM을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D램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굉장히 큰 격차를 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주목을 받았던 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양시장 모두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다 빠졌었는데 이때 조금 더 빠르게 회복했던 건 이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덜 빠졌고 그다음에 더 빨리 회복을 했었습니다. 이 격차를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에서 D램 점유율이 좀 이제 높아졌다라는 이 시장 점유율이 조사가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하이닉스 쪽으로 단기 수급이 좀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사실 우리가 반도체 쪽을 본다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 본다면 낸드라든지 D램이겠죠. 이쪽에 이제 하이닉스가 특화되어 있지만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매출 구조가 좀 다변화되어 있어요.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 안에서도 D램과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이 다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의 구성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시장에서의 집중 자체가 지금 D램 쪽에서 HBM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들이 몰리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좀 탄력적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실 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좀 탄력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포트를 편성하실 때 종목에 따라서 성향을 좀 맞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또 더딘 건 아닙니다. 이번에 판도는 결국은 또 스마트폰 쪽에서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이 주목을 받았지만 또 스마트폰 쪽에 주목을 받으면 하이닉스는 스마트폰 쪽에서의 모멘텀이 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 우리가 지금 당장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반도체 투톱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좀 세부적으로 따져서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거든요. 사실 이 브로드컴 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 에이직 쪽으로 좀 실적이 크게 나왔습니다. 맞춤형 그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 칩 안에서의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이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또 크게 시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봤을 때 HBM 소부장단 안에서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 쪽으로의 모멘텀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목들을 선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들의 모멘텀 자체가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반도체 자체를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또는 AMD 쪽에 이제 이게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공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이제 설계 쪽에서 본다면 대부분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부 이제 이 안에서 파운드리 쪽에서의 부분으로 본다면 맞춤형 파운드리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뭐 DBI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설계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맞춤형 생산은 좀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간 것인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좀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주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좀 AMD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들이 있다면 이거는 하이닉스한테는 오히려 조금 이제 위축되는 부분이고 삼성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점유율이 또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이 부분에서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건 삼성 쪽에도 기회가 좀 오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8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고용 지표가 좀 둔화가 되게 나왔죠. 실업률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10일에 PPI 지표가 나오고 11일에는 PCI 지표가 나오게 되니까요. 어떤 숫자로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에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죠. 관련해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될지 이 시그널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3,210포인트 0.1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8% 상승하면서 8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특히나 810선을 또 위로 올라온 지 너무 오랜만인데요. 이 정도 계속해서 이 오후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6% 상승하면서 7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7만 닉스 돌아왔습니다. 1.1%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0.87% 하락하는데 사실 내일부터 이 에너지 관련해서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RE+ 2025가 열린 만큼 관련돼서 2차 전지 안에서의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29%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43% 오늘은 상승불 켜주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 셀트리온 쪽으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은 상승불 켜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알테오젠이 좀 강하게 출발합니다. 1.68% 상승하면서 48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2.86% 상승하면서 플랫폼 쪽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우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도 1.3%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삼천당 제약 쪽으로는 오늘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상황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지금 팔자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팔자세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시장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관련해서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좀 강하게 상승 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소폭이지만 상승불은 켜주곤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3,200포인트 위쪽에서 올라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안착이라고는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이 3,200 아래에서 출발했다면 올라가다 또 막혀서 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3,200 위쪽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 70억 정도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대부분 집중되고 있는 건 이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부분 이제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243억 원이니까 나머지 업종에서는 지금 사실은 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화학 업종은 들어오고 있고 금속 쪽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이 제약 업종과 기계 그리고 운송 장비, 뭐 건설 쪽 이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특정 종목 그리고 IT 쪽에 집중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일단 뭐 시장 지수 자체는 이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대형주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수급은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한 종목들로 자금들이 좀 우선 대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죠.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아침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장 출발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전하고 오후장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3,200포인트 위에서 올라가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또 흔들리면서 3,200 아래로 또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어떤 시장 분위기가 오전과 오후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매수할 때는 오전에 매수를 바로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 쪽에서는 아침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거의 1,000개 가까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은 이제 뭐 매수가 우리가 수급을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얼마 사고 기관이 얼마 사느냐 이것보다 사실은 시장의 방향이 보통 파생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옵션 쪽도 아침에 포지션을 보니까 좀 매도 쪽으로 잡혀 있어요. 뭐 하지만 이제 이번 주 옵션하고 선물 만기일로 봤을 때는 옵션 포지션은 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늘 오전에 올라갔지만 좀 흔들릴 수는 있다. 오후에 또 포지션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과 오후장의 시장의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IT 쪽에 집중돼서 시장이 조금 받쳐주는 그런 장세의 분위기고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일단 수급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이 좀 안 돌아서 아마도 오후장 정도의 수급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자금이 집중되어 있고 이 자금들이 또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매수가 오후장에 들어오는지 이걸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많을 수 있는 장이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아침 시장에서는 IT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좀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오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부터는 학회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폐암 학회가 시작이 된 만큼 이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도 1.3% 올라가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지금 3% 올라가면서 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회가 시작이 될수록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성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나온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한번 암학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미국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그때는 좀 덜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 날 발표가 나왔던 게 고용이 너무 안 좋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6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1월로 넘어가면 지금 또 이제 면역 항암 학회라든지 또 학회들이 또 예정되어 있고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매달 지금 암과 관련된 학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암학회와 관련된 이제 학회들이 계속 있다는 건 모멘텀이 계속 연말까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모멘텀을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건데 우리가 항상 또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제약 바이오 쪽이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가 이번 시기에 한 번쯤 움직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부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2차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위법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그렇다면 이제 그 관세에 있어서 최대 피해주는 또 무엇인가 또 본다면 2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제약바이오가 또 여기에 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맞게 이제 그 연말에 대한 모멘텀도 또 갖췄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케와 관련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한미약품도 있지만 앞에서 리와케인 바이오라든지 또 ABL 바이오, 유한양행, 그리고 그 외에도 GI 이노베이션, 뭐 동아이스트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포트에 구성을 해서 담아가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실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200%의 고유 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위법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아직까지는 이 리스크가 좀 작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는 전략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이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또 다른 전시회가 또 열리고 있는데요. 이 RE+2025라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사실 오늘장 안에서는 2차 전지주 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시회가 열릴 때 어떠한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또 가치금도 급등할 수 있는 양상이 있으니까요.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아마케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전기차 쪽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IAA 모빌리티라는 건데요. 이 행사가 지금 이제 9일부터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럽에서 행사가 이제 진행이 돼요, 독일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 이번에 대규모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주된 목표가 뭐냐면 전기차예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이제 출시, 네. 신차 출시를 대거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이제 많이 팔기 위해서 신차들을 출시를 할 거고 이 모멘텀이 이제 전기차 쪽에 수급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유럽 시장 쪽을 그렇게 또 이번에 행사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이미 전기차 쪽에서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전기차 쪽에 보조금을 없애고 거기다가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렵고 그래서 유럽 시장이 지금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특히나 이제 그 중국 쪽이 점유율이 좀 많이 높은 그런 시장이기도 해요. 하지만 중국을 좀 배척하고 있는 또 분위기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신차 출시 모멘텀 이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전시회도 또 이번에 또 개최가 됩니다. 네. 이게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특히나 이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을 노렸던 게 바로 ESS, 에너지 전형 시스템 이쪽에 대한 이제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전형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비전을 또 제시할 계획이라고 또 많이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뭐 전기차와 그다음에 또 ESS 이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 이 종목들도 분명히 좀 이제 주목을 많이 받겠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업들 중심으로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DI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또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을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2차전지가 좀 회복될 거라고 기대감으로 좀 많이 매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많이 경계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LLF 같은 기업들은 지금 대규모 또 BW 발행 때문에 주가가 또 급락하기도 했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또 올라가면 또 다시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BW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금 이제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저는 좀 탈출의 기회로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시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좀 탈출의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있지만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말 새에도 이런 이슈 있었죠. 지금 미국에서 이민당국이 이 현대차와 LG 배터리 합작 공장에 지금 근로자 관련해서 구금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르면 10일에 다시 전세기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또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건 이제 어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제대로 된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네. 생긴 이제 사건이죠. 거기다 미국에서는 이제 현지에 투자를 해라.
현지에 투자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전문가를 이제 거기 보내야 네. 거기서 제대로 된 이제 거기서 이제 공장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 사실 현지 안에서 미국 이제 거기서 요구한 건 그거죠. 미국 안에서의 기술자를 찾아라. 미국 사람을 써라. 라는 건데 사실 미국 내에서의 기술자를 또 찾기도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내는 건데 거기 발급 비자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또 문제점은 어쨌든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구금됐던 거 다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이거는 해프닝성 어떤 이제 악재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의 하락으로 저는 이어질 것 같다 보진 않아요. 이게 이제 뭐 만약에 전기차 쪽에 주가 하락으로 뭐 예상을 하고 주가가 뭐 지금 빠지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네, 해프닝성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점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전기차 관련해서 전시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A 모빌리티가 9일부터 열리게 되고요.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전시회도 아리플러스 2025도 이제 내일부터 열리게 되니까요. 관련해서 어떠한 모멘텀이 나오게 될지 뉴스 팔로업 하시면서 주가 추이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을 좀 했죠. 그래서 엔화 약세나 증시 변동성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전달드리고요. 현재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147엔선 현재 지나고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82%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도 강보합 지켜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들어오는데 코스닥에서는 같이 좀 빼고 있는 분위기 나타납니다. 월요일장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뭐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흐름들 일부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뭐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이 부분이 보험성 인하보다는 경기 침체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맞아요. 반영됐다는 차이가 좀 있었죠. 이 우려감이 사실 이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었고 기술주 중심의 일단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배경이 좀 됐는데 국내 증시의 양시장 시초 흐름들은 뭐 미증시 영향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좀 시초에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오히려 일단 성장주 중심의 수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100%까지 높아진 점, 오히려 50bp에 관련된 인하도 한 14% 정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는 것들은 종합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내포되면서 일단 성장주 중심에 대한 수급을 완화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주부터 나왔던 특이점이 이 코스닥 지수 안에서에 대한 수급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 개선들이 좀 반영되면서 그동안 이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중소형주로 좀 이관됐던 흐름들, 특히나 800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견조한 연속성을 좀 더 보인다는 관점에서 일단 지수의 어떤 점지적인 어떤 우상향 요건들,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상 뭐 수급적인 어떤 정체 요인들이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수급을
조금 더 끌고 가는 형국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따끔에 대한 추이를 보면 지난주 대비해서는 소폭 좀 감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60조 원대 중반에서에 대한 가격 형성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잔고가 한 22조 1천억 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좀 유사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다만 이제 미결제 약정 건수가 27만 건에서 24만 5천 건으로 좀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수급 변동들, 지난주에 어떤 선물의 유입량들이 일부 좀 매칭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에 대한 어떤 증시는 뭐 하방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재차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이 양지수에 대한 흐름들, 특히나 지난주에 좀 유사한 흐름들이 좀 있었다면 지수가 상승했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조금 더 많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일부 어떤 섹터들에 대한 수급 쏠림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주를 좀 중심으로 한 어떤 수급 반등 요건들이 이번 주를 좀 계기로 해서 수급은 좀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양시장에서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지금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한 460여 개, 코스닥에서도 한 860여 개 정도 상승 종목 켜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주목해볼 만한 테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브로드컴이 급등하고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죠. 브로드컴이 일단 오픈 AI라는 신규 고객을 확보를 했고 100억 달러 계약 수주에 대한 내용이 컨콜을 통해서 어닝콜을 통해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된 그 매출이 158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2 정도 차지가 되는 새로운 신규 수주를 따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AI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건 아닐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은 단어이죠. 주말 사이 뉴스를 통해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주택 공급에 대한 속도전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작부터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KD 같은 종목들은 현재 상한가의 터치가 나온 상황이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죠.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가 될 거고 일정상으로 9월 9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 새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발표와 관련한 원더러스트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하루 앞두고 한 이틀 정도 앞둔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무게감이 좀 있는 반도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브로드컴과 오픈 AI 협업 소식이 뉴욕 증시에서 그대로 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에이직 반도체 이전에 생각했던 키워드 보면 디자인 하우스 같은 주목도가 좀 높았던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HBM에서 에이직으로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 키워드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시장은 우리가 재차 좀 이야기를 좀 드린 것처럼 2026년도부터는 이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기보다는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IB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내년부터는 점진적인 어떤 시장의 독주 체제가 조금씩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했었죠. 이 부분은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후발주자인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약진이 좀 예상되고 있고 자체 칩 변환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AMD 같은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공급량들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 삼성양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더 수급의 탄력도가 좀 나아지고 있고 특히나 HBM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오늘 소재주,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좀 크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공급사 향이 이제 엔비디아만 좀 타깃을 좀 하느냐 아니면 엔비디아를 주력으로 좀 해서 하이퍼스케일러 향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좀 고객사 다변화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체 커스텀 반도체의 어떤 이 규모를 보면 자체 AI 칩에 관련된 구현들이 좀 현실화된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의 경우에도 알리바바가 자체 한광 8000이라는 칩을 좀 도입을 하죠. 이 부분이 사실 기존에 뭐 이 엔비디아의
이 호환성을 좀 갖고 있는, 그래서 기존의 이 딥시크 AI에 좀 최적화된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 모델과 좀 상당한 좀 호환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칩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조들은 자체적 구현으로서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선회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가 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엔비디아의 GPU를 좀 활용해서 해당되는 어떤 이 모델들을 좀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주부터 좀 재차 나왔던 부분들, 특히나 엔비디아의 뭐 중국 관련된 뭐 규제 부분, 그다음에 여기다 해서 AI의 거품론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어떤 이 수급의 노이즈가 좀 됐지만, 일단 2026년도의 외형 확장 관점에서 보면 저는 네. 반도체 섹터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로 돌아가서 보면 넥스트 HBM이라고 해서 CXL이 주목도가 좀 높았었거든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흐름을 좀 봤을 때도 지금은 조금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7% 강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 네오셈, TLB, 오킨스전자 이런 종목들도 한 1에서 2%대 지금 현재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근데 이쪽은 워낙 좀 테마로 돌았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좀 활용할 만한지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보실까요? 연결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CXL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지금 HBM이라는 거는 뭐 고용량 서버에 좀 국한되어 있고, CX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형화된 어떤 이 PC라든가 이제 모바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탑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 관점에서는 이제 병행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과연 양산의 전반적인 어떤 개념들, 뭐 소요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도입 가능성 안에서 뭐 현재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 대한 양산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CX라든가 MPU 관련된 네. 그런 기대감들은 차세대 기대감이라고 해서 일단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됐는데, 일단 CXL도 마찬가지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양산 계획을 좀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대한 양산 물량들이 아직은 HBM처럼 이제 시장이 좀 크진 않지만, 일단은 뭐 이 데이터 센터량에 대한 어떤 고용량 어떤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인 AI 부분들이 뭐 최근에 뭐 가전이라든가 뭐 PC, 그러니까 전 부분에 걸쳐서 이제 활용도가 좀 높다는 점, 특히나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전장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의 어떤 적용 범위들은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양산에 대한 어떤 확대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동될 수 있는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테마성 수급으로 좀 많이 좀 인식을 좀 그렇죠. 하고 있지만, 맞아요. 이 부분이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할 때 장비주, 특히나 뭐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량들 뭐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 관점에서는 전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당장의 숫자를 좀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 HBM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파운드리에 관련된 선단 공정 투자가 이제 4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소재주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더 양호한 부분들은 이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좀 타깃으로 해서 HBM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미 좀 숫자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 2026년도 테일러 팹에 관련된 가동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 그래서 10월 말까지 해당되는 클린룸 공정에 관련된 투자, 그다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비 공정들이 좀 마무리가 그런 네. 부분이라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장비 반영이 이뤄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향 반도체 장비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실 좀 떨어졌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한 1.2%,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 지켜주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5.7% 리포트 발로 좀 올라가 주는 것 같고요. 66,800원 선 현재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 그리고 소부장단 먼저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CXL은 여전히 좀 테마단으로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기대 요인은 있겠으나 숫자는 아직까지 뒷받침이 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함께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모듈러 주택은 살짝만 이야기 나눠보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콕 집어서 나왔던 단어가 모듈러
모듈러 주택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 내는 종목도 많고 그리고 뭐 시총이 작긴 하지만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도 지금 눈에 띄긴 합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 중에 일부 종목은 그때 재건주로 엮었던 종목들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구간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목도 높여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정책의 기대감들이 오늘 반영되면서 네. 사실 저는 뭐 오늘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았나. 맹점을 보면 정부가 이 공공 물량들에 대한 주택 공급량들을 좀 늘리겠다는 네. 것이 좀 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정책은 사실 뭐 건설주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건설주.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죠. 전반적인 어떤 이 유휴택지를 좀 조성해서 공공 분양을 좀 강화시키겠다. 공공 주택 공급들을 확대시키겠다. 이게 이제 정책 기조고 여기서 세분화된 부분들은 뭐 유휴부지를 좀 활용한다든가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법론이 좀 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택지의 어떤 공급 비중 안에서 네. 일단 뭐 모듈러 공급도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전체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디테일하게 그렇죠. 아직 확정된 그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오히려 건설 경기가 최근에 부동산의 어떤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약간 소강 상태에 대한 흐름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 최근에 뭐 중대재해법에 관련된 어떤 처벌 조항들도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일단 뭐 건설주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 정체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공공 분양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이 낙수 효과 관점에서는 건설주의 어떤 이 실적이 좀 개선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부분들은 뭐 단발성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모듈러 주택에 관련된 어떤 이 관련주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들이 좀 많이 맞아요. 반영됐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재무제표에 가서 특히나 뭐 2분기 실적의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 모듈러 주택 사업과 실적의 괴리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이익률을 크게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현재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수급의 어떤 변동을 가져간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워낙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고 사실 뭐 오늘 금강공업이 가장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이긴 하는데 K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뒤에 건설 붙어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한 10%대 내외입니다. 뭐 동신건설, 일성, 금호, 상지 등등 동부까지 해서 두 자릿수 상승세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스마트폰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은 이제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7과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이 조용조용히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 터치한 종목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쪽에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공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이폰 신규 모델이 출시될 때 사실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이 단발성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쵸. 일단 제 기억으로는 아이폰 1호 모델 그리고 16 모델로 좀 이어지는 그런 구간들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출시 이후에 수급적인 어떤 정체 요인들이 좀 더 중기화되면서 조금 오히려 좀 조정의 깊이가 좀 길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아이폰 17 모델에 관련된 시장의 기대감들은 과거 모델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10일 날 아이폰 17 시리즈가 좀 공개된다라고 지금 일정이 좀 확인되고 있고요. 아이폰 16 모델에 대비해서는 뭐 대규 수요라든가 교체 수요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아이폰 16의 경우에도 이 인텔리전스 AI를 좀 처음으로 좀 적용하는 아이폰을 좀 출시한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교체 수요나 대기 수요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 좀 됐었는데 막상 출시 이후에 뭐 인텔리전스에 대한 적용이 좀 지연됐고 여기에서 주요 뭐 AI 기능들에 대한 호환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출하량의 감소로 좀 이어지면서 한 3기분기까지에 대한 이 실적이 좀 크게 좀 훼손되는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할인 정책을 좀 고수한다면 그 부분을 좀 제외했을 때 실질적인 아이폰 판매량은 좀 많이 감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좀 단기적인 어떤 약세를 좀 보인 바 있었습니다. 공개된 어떤 세부 스펙을 보면 일단 기존에 출시됐던 스마트폰에 대한 이 두께에 대비해서는 뭐 역대 최대급으로 좀 얇다. 5.5mm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 S25에 대한 이 두께보다 조금 더
낮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고 기존의 인치수보다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스펙이 이번에 좀 적용되는데 여기 대해서 뭐 AI 관련된 통역 기능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작에 대비한 어떤 충분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지금 시장 조사 업체들에 대한 전망을 보면 교체 의향에 관련돼서 한 68.3%가 아이폰 17 모델로 좀 교체를 하겠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는 16 모델 대비해서 전반적인 출하량들이 한 3.5% 정도 증가된다라는 어떤 전망을 좀 내놨었고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8,000에서 한 8,500만 대에 대한 판매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보기 때문에 이번 뭐 초기 출시 이후에 대한 성과는 빠르게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아이폰 17과 관련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 좀 선별해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봤을 때는 덕산네오룩스가 한 3.7%대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섹터 안에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이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연동이 가장 큰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한 밸류체인들은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FPCB도 있고 여기도 해서 뭐 이 모듈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두 가지 키워드를 보면 사실 이 실적과 좀 가장 밀접한 그런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뭐 BH 같은 종목들, FPCB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폰 17이 좀 출시됐을 때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아이폰 17 모델이 좀 나오면서 여기도에서는 내년도 폴더블 폰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전략들이 같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아이폰 모델보다는 아이폰 폴더블 폰에 관련된 수급 부분들은 현재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파이낸텍을 좀 준비했고요. 일단 거밍치 보고서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네. 지금 SDC,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솔루션, 크리즈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게 뭐 주름이 없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애플의 현재 기술로 좀 독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솔루션을 좀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고 이 부분이 현재는 비공개긴 하지만 뭐 4분기 말까지 사실상 이 밸류체인 공급망을 확정시키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아직은 유효하기 때문에 네. 일단 폴더블 아이폰의 어떤 이 신규 밸류체인의 어떤 구성 종목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공급량들이 지금 가장 높은 이 파이넴텍 여기서 이제 메탈 플레이트 우리가 힌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밀접도를 좀 감안해 보면 사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향에 대한 매출이 아이폰까지에 대한 연결성이 좀 확장이 좀 된다면 파이넴텍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익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아직은 뭐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덜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반기에 뭐 삼성향 폴더블 폰에 관련된 어떤 공급량들이 크게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 아이폰의 어떤 공급망 확인 여기서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힌지 하면 파이넴텍은 내장,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는 외장 힌지를 담당을 하는데 파이넴텍은 1.7% 정도 오르고 있고요. KH바텍은 약보합 정도 흘러가고 있는 부분. 그러나 양쪽 모두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 AS 좀 받아볼까 해요. 지난주에 주셨던 D&D 파마텍 볼 텐데요. 목요일에 일정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메시 연구학회가 있습니다. 이 메시 관련해서 D&D 파마텍, 올릭스 이 종목들 아마 주목 많이 하셨을 텐데 D&D 파마텍을 그때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음에도 아마 그때 탑픽으로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일정 앞두고 일단 어느 정도는 챙기고 가야 될까요? 추세적으로는 일단 상방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뭐 15만 원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홀딩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D&D 파마텍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메세라이즘 기술 이전에 했던 오랄링크라는 이 플랫폼이죠. 이 경구용 제재로서에 대한 어떤 전환을 가져가는 약물이기 때문에 지금 메세라가 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개발 성과가 좀 유효지표가 안에서는 긍정적인 지표를 좀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 메시 치료제 DD01에 관련된 임상 이상에 관련된 성과인데 일단 12주차의 유효성이 좋았기 때문에 24 그리고 48주차에 관련된 임상 성과는 네.
여기서 유의미한 어떤 결론을 좀 도출해낸다면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들 유효하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D 파마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2.16% 상승불 켜져 있고요.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들어오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일정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메시 관련한 연구학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에이직 시장 확대, 국내 부품사 호황 예고이고요. 브로드컴이 오픈 AI라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00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매출을 봤을 때 지금 158억으로 기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거의 3분의 2 수준을 이미 따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계약이 의미하는 바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특히나 이 AI 맞춤형 칩 시장에서 본격적인 또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문은 단순히 매출 확대를 넘어서 또 에이직 수요가 기존 빅테크 기업 중심에서 전문 AI 서비스 업체인 소버린 AI 관련 업체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글과 아마존, 메타처럼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자체 AI 반도체 확보를 위해 이런 에이직 업체와 손을 함께 잡으면서 현재로서는 시장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규모로도 살펴보시면 지난해 120달러였던 글로벌 에이직 시장에서 2027년에는 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내 반도체와 이 전자부품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AI 가속기에 필요한 또 HBM, 반도체 기판, MLCC 등 이렇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특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갖게 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구글, 메타, 또 아마존 등 이 FCBGA 기판을 공급하면서 점유율 30%, 30%, 또 20% 등을 확보하게 됐고 MLCC 공장의 가동률은 현재 100% 수준의 상황으로 또 보이는 만큼 이렇게 또 후발주자인 LG 이노텍도 글로벌 빅테크 고객을 대상으로 PC용 FC, BGA 생산에 돌입을 했고요. 또 서버용 인증도 함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두산전자 비즈 역시도 엔비디아에 이어 이 아마존으로 CCL 공급을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이번 계약에 있어서 의미를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존에서 시장에서 키워드가 HBM이었다면 이제는 에이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주가를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극명하게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해본다면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계약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같이 좀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부품 기업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또 강한 업황에 대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또 두사전자, 이 BG와 같은 기업들은 AI 반도체 공급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서 생산 확대와 매출 증가가 동시에 예상되게 되는데요. 특히 FC, BGA, MLCC 등 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라인의 가동률도 극대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단순한 단기 실적의 효과를 넘어 또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계약은 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한국 반도체와 또 전자부품 기업들의 전략적인 입지를 보다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AI 맞춤형 칩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수록 국내 기업들의 역할과 영향력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브로드컴과 오픈 AI 사이에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에이직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안에서 중심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판도 대격변, 누가 살아남을까라는 댓글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을 겨냥을 해서 새로운 관세 방침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IT 업계 CEO들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는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미국에 들어와 이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운 기업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예외 규정을 분명히 하기도 했죠. 사실 이런 발언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체크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외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비용을 치러야 하고 또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면 관세 부담이 없다. 이 내용을 사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압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는 통상에 대한 마찰을 넘어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미국 내 고용 창출 그리고 제조업 부흥과 또 글로벌 공급망의 미국 중심의 재편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즉 반도체 관세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 해외 기업들을 또 미국으로 들어올리려는 그런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 와서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런 코멘트들이 어떻게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먼저 반도체 투탑의 상황부터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과 하이닉스는 다행히도 이 미국에서 또 현지에서 생산을 증설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시에 또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움직임 역시도 확인해 보시면요. 이 미국 내 패키징과 또 연구개발 기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본다면 최소한 관세 면제 조건에는 들어맞는 셈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문제점은 역시나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두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공장의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에 한해서 중국 공장에서 또 장비를 교체와 그리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보도처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되면서 결국 중국 내에 있는 이런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또 장비 교체나 증설 측면이 막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공장을 늘려야 하고 또 중국 내에서는 이렇듯 제약이 심해지면서 어쨌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즉 미국 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려는 동시에 이 중국과의 공급망 영역을 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산업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관세 조치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차원에 끝나지 않고요. 이 기업들의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유도하고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를 어느 정도 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순히 이 관세 문제를 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삼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미국 쪽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관세 협상 카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투자 캐파를 늘려가게 될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오늘 1% 넘게 오름세 시현하면서 7만 원과 27만 6천 원 선까지 각각 투톱 좀 올라와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김민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지금 지수와 수급상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지 바이오주들이 개장 초반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나 보톡스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